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이 많은 인생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복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동안 저처럼 박복한 팔자인 여자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어요. 딸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끝순이란 촌스러운 이름을 갖고 살아서 그런 건지, 온갖 타박이란 타박은 다 들으면서 자라 그런 건지 평생 동안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을 살았죠.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남자 팔자 따라간다고들 하길래 건실하고 성실한 은행원 다니는 남편 만나 결혼을 했죠. 아들 둘 낳고 오손도손 애를 키우며 잘 살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글쎄, 저희 남편이 은행에서 횡령이라는 걸 했다네요. 신문에 남편 기사가 실리고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그게 이미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결국 첫 남편과는 그렇게 이혼을 했죠. 그러고서 아들 둘을 저 혼자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정말이지 안 해본 일 없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하게 크질 않아서 그런가? 다른 복은 없는데 그래도 일복 하나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가서든 일 잘하고 빨리 배우고 하니 금방 적응도 하고 했죠. 그러다 식당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잘 봐줘서 2호점 하나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애들 혼자 키운 지 10년 만에 어엿한 가게 점장이 됐고 그 가게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남편 있는 여자 부럽지 않게 한동안은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뭐 대단한 돈을 벌진 못해도 애들 대학도 보내고 했으니 그렇게 부족하진 않게 살았죠. 근데 이걸로 끝이면 제가 저더러 박복하다는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제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년복이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나 싶게 좋은 사람이었죠. 참 다정다감하고 욱하는 성질도 없고 이 사람하고 말년 같이 보내다 눈 감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했어요. 근데 하늘이 저에게 그런 좋은 말년을 허락할 리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애들도 다 지삼 살고 이제 나이 들어 일하기도 힘들어서 식당도 다른 사람 넘겨주고 정리를 했고 제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 같았던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을 하고 나니 삶의 의욕 자체를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정말 아무런 삶의 의욕 없이 살았습니다. 딱 죽은 사람처럼.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찾아보게 됐죠. 모아둔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그거 조금 믿고 태평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화폐 가치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따로 일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세상을 떠엎고 아직 이 몸뚱아리 멀쩡할 때 일이라도 해서 더 벌어놔야 나중에 더 늙어서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다 싶어서 일을 해야지 하고 찾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시작한 게 간병일이었어요. 나이 들어 뼈 시리고 하니 험한 식당 일은 또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애초에 식당 일에 질릴 만큼 질렸고 너무 힘들어서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아픈 할머니 모시고 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이러면서 간병 하나는 몸에 익은 사람이었어요. 간병 일도 몸 쓰는 건 마찬가지고 힘든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 돌보는 게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움직여야 하는 식당 일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격증 따서 소개받아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제가 소개를 받아 가게 된 곳은 한 부잣집이었어요. 저보다 몇 살 위 정도로 보이는 사모님이 아들 하나랑 같이 살더라고요. 사모님이 제게 아들 얘기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원래는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그만.
하반신 마비가 돼서 저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은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도 있다는데 통 할 생각도 안 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러면 뭐 하냐고, 나 다시 뛸 수 있냐, 다시 운동할 수 있냐,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방 안에만 칩거해 있은 지 한참이죠. 막내라 그런지 원래는 참 웃음도 많고 활기차고 내 자식들 중에 제일 살가운 녀석이었는데 지금 모습만 보면 그런 과거는 생각하기도 힘들 거예요. 우울증이 아주 극심한 상태거든요. 자기 혐오감이 너무 크다 보니 가끔씩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젊거나 약한 분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모양이더군요. 그렇다고 남자분이 오면 또 애를 너무 휘어잡으려고 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 저랑도 같이 지내야 하니 남자분은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을 것 같고요. 사모님 막내 아들을 보니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아들만 둘이잖아요. 사모님 막내 아들이 저희 아들들이랑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돌본다는 마음으로 사모님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도연 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람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휠체어 신세로 이러고 있다고 사람이 뭐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무슨 유치원생 어르고 달래듯 하시냐고요. 제 딴에는 그냥 좀 살갑게 다가가려고 친절하게 불렀을 뿐인데 그렇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 모습에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미안하다고 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처음 한두 달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가끔 자기 맘에 안 들면 뭐 때문에 삔또가 상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픽 내던지기도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 예민한 사춘기 애처럼 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모님은 이미 질려버린 듯 그냥 가만히만 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수습을 하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말을 다시 걸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도 몇 달이 지나니 좀 적응이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도 잡히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지냈지만 사모님과도 막내 아들과도 전혀 속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맘 편한 느낌도 들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각자의 일을 하는 깔끔하고 선이 분명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반년 가까이 일을 하는 동안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배달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이 집 아들이니까 문 열어요. 아들이라니 무슨, 저기 잠시만요. 저 도연 씨, 사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미안한데 혹시 인터폰 화면 좀 봐줄 수 있어요? 누가 아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처음 뵙는 분이라. 형 맞아요. 들여보내세요. 막내 아들 말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안에 들였는데 글쎄 집에 들어오자마자 깽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기가 차서 집 해놓고 사는 거 봐라. 누구 돈으로 이러고 금치를 해두고 사는 건지. 목 같은 모자가 이러고 사는 동안 나만 아주 개그지같이 살고 있네. 이거 뭐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거 아니야? 세상이 진짜 개역 같네, 쌍! 그러면서 집에 있는 장식품들을 함부로 걷어차고 다니질 않나, 손으로 쓰러뜨리질 않나, 난리도 아니었죠.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고요, 대체? 어이, 아줌마는 모르면 빠지시고. 그러면서 막내 아들한테 가서는 너무 비열한 말들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게, 누구 좋으라고 누구 돈으로 갖다가 고급 스포츠를 한답시고 해제 끼더니 어차피 다리 병신 될 걸 그 돈은 뭐하러 갖다 부냐, 어? 그러게 훔쳐간 돈 갖고 지들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이딴 꼴을 당하는 거야, 이 새끼야.
도저히 참고 들어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저열한 말들을 뱉어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제가 막내 아들 앞을 막아섰죠. 이봐요.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아줌만 빠지라고 했지. 가족 일이라고 가족 일. 뭔 상황인지 모르면 그냥 짜져 있어. 아니, 무슨 상황이건 간에 지금 이거 제대로 된 짓이에요? 그쪽 말대로 무슨 가족일이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연 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간병인이거든요.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한테 이렇게 함부로 굴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그렇게 말하며 제가 112에 전화까지 걸자 웁스 하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놈은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란 놈을 쫓아냈고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막내 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아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아들이란 인간이 저렇게 막대먹은 짓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날 사모님이 제게 자초지종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 어제 그놈이 왔었다면서요. 아들 말이 아주머니가 거의 무슨 호랑이같이 호통을 치면서 놈을 내쫓았다고 하던데 고맙습니다. 사실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긴 했어요. 내가 있을 때 오면야 내가 처리를 하면 되지만 내가 없을 때 들이닥치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전엔 아예 나 없을 때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옆집들에 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놓고 동네 망신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애도 이웃에 피해 줄까 봐 그냥 집으로 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몇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마음 약한 분들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그만두기도 하고 애가 하는 걸 똑부러지게 말리지 못해서 집에 있는 걸 털어가기도 하고 그런 적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간병사님은 참 독하게 놈을 잘도 쫓아내셨네요.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도 보통 놈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기야, 솔직히 저도 성인 남자가 덤비니 전혀 아무렇지 않지는 않았죠. 저놈이 갑자기 몸으로 덤벼들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 그래도 이 나이 먹고 쌓은 연륜이란 게 있고, 저도 겪을 일, 못 겪을 일 많이 당하면서 살아온 팔자잖아요. 무서울 것 없다 하고 덤빈 거였죠 뭐. 대충 사정은 알겠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정사가 복잡해 보여 묻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먼저 그 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하는데 사실 나는 후처였어요. 어제 간병사님이 보신 그 애는 돌아가신 첫째 부인 소생이고요. 아,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첫째 부인 가족들이 우리를 몰아낸 거예요. 어디서 부인 행세하고 사냐고. 그것도 돈 한 푼을 안 주고 내쫓으려는 걸 어떻게든 이렇게 내쫓길 수는 없다 싶어서 나도 나름대로 알아봤죠. 제가 배우자니까 유류분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해 재산도 받을 만큼 받아내고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집이 원래 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한테 재산을 안 뺏기려고 한 거겠죠. 그 집 아들이 둘이고 제가 낳은 게 딸 하나 아들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집 둘째는 그나마 외국 가서 자기 굿이라고 잘 사는 모양이던데 첫째 그놈이 항상 문제였어요. 상속은 제일 많이 받아놓고 사업을 하니 뭘 하니 하면서 다 말아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서 내놓으라 이거예요. 알고 보니 사모님은 이혼 후 받게 된 재산을 가지고 수입 가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선 무슨 사업을 하나 보다 싶었고 대충 저도 짐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가구를 수입해오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그놈이 어떻게든 자기 아버지 돈 우리한테서 뺏어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건데 다음에는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그놈한테 또 오면 진짜 신고하겠다고 제대로 말을 해놓을게요. 그놈이 맨정신에 왔기에 망정이지 술이라도 먹고 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 애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고
간병사님도 괜히 그런 놈 마주쳐봐야 좋으실 거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사모님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반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도 별로 사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한테 제 얘기를 좋게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그 일 이후로 완전히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막내 아들에게 우리 아들 얘기도 들려주게 됐어요. 도연 씨, 사실은 우리 애가 선천적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아이예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난 늘 우리 아들만 보면 그렇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인공와울을 끼고 살았거든요. 엄마로서 늘 마음이 아팠고 미안함을 달고 살았죠. 왜 어릴 때 유치원에서 장기자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날이면 다른 엄마들은 다들 행복한 얼굴로 캠코더로 찍는데 나만 혼자 울상이었어요. 우리 애가 자기 차례 트라이앵글을 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그것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애는 나처럼 그렇게 겁 많은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잘 자라줬죠. 아주 씩씩하게, 고맙게. 그리고 이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시작했고 참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기 같은 경험 가진 아이들이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는 어느새 서로의 치부도 다 자연스레 나누는 사이가 됐고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은 막내 아들은 어느 날 마음을 돌려 재활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병사님 아드님 얘기해 준 게 큰 자극제가 된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 도연이는 그동안 본인이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상태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내 부정하면서 살아왔죠. 하기야 하루아침에 멀쩡한 다리를 못 쓴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도 운동을 하던 놈인데. 그런데 그래도 결국엔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장애 역시 자기 삶의 일부라는 걸. 누구나 살다 보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간병사님 아드님 얘기가 큰 울림이 된 모양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애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에이,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냥 제 살아온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저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모님은 더더욱 저를 친여동생처럼 여기며 미국 출장 갔다 오면 생전 못 본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사모님은 자기 일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저는 또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부자인 줄은 대강 알았지만 건물이 10채가 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부자더라고요. 사모님 사업 스토리를 들으면 저는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고 사모님은 또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참고 살아왔냐고 대단하다 막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둘이 울고 웃고 진짜 친자매처럼 잘 지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병사님, 제 방 장롱 열어보시면 노란 봉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좀 가지고 와 주실래요? 사모님이 정색을 하고 식탁에 앉아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진지한 얼굴이라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알겠다고 했죠. 사모님의 장롱을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꺼내다 그만 서류를 실수로 쏟고 말았는데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진들이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름 아닌 죽은 제 둘째 남편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아니, 죽은 그 사람 사진이 왜 이 장롱 속에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더 소름인 건 죽은 남편의 사진이 예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최근에 찍은 사진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를 가지고 식탁으로 나갔어요. 사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아니, 왜 제 죽은 전 남편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다 뭔데 사모님이 이걸 갖고 계신 거냐고요?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말은 사진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간병사님 남편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모님. 그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 놀래시는 거죠? 지금 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간병사님, 일단 앉아서 진정을 하고 좀 내 얘기를 들어봐요. 저는 휘청이는 몸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식탁에 마주 앉았고 사모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간병사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간병사님 통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참 나 못지않게 기구한 팔자구나 싶었어요. 여자로서 참 혼자 힘으로 아들 둘 건사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다 싶어 대단하다 생각했고요. 근데 두 번째 남편 얘기 들으면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그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죠. 사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의아함을 느꼈다는 그 두 번째 남편,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건 혼자 자식들 대학 보내놓고 남는 시간에 노래교실에 다니면서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4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한국 생활이 참 낯서네요. 그런데 이렇게 끝순 씨를 만났으니 제가 참 복이 많은 놈인가 봅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나 친해진 저희 둘은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친구처럼 지내다가 조금씩 정이 들었고 그러다 어느새 부부로 함께 살게 됐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들 둘은 엄마가 새 출발하는 건 언제든 응원이라며 저를 지지해줬지만 남편 쪽 자식들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우리 애들은 재산 문제가 제일 크게 걱정되는 모양이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는 게 배우자인 당신이 유리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웬 여자가 아버지 재산 놀이나 걱정되기도 할 거야. 미안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난 당신이랑 제대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렇게 부부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의 자식들은 어떻게든 혼인신고든 결혼식이든 막아보려고 회방을 놓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희끼리는 부부로 지냈어요. 둘이서 반지 나눠 끼고 100년 가약을 맺은 거니 그 사람은 저에게 남편, 그 사람에게 저는 아내였죠. 저희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지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의 자식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남편들 자식 중에 막내딸 빼고는 다들 미국에 있어서 실제로 만나본 건 막내딸밖에 없었죠. 그런데 막내딸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엄청 적대적인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나 참, 다 늙어서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여자가 나이가 그쯤 되면 부끄러운 줄도 좀 아셔야지. 그 나이에 아직도 남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무슨 남자에 뭔 환장을 했는지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여자 망신 다 시키고 있다는 걸 좀 아세요. 늙은 나이에 둘이 무슨 웨딩드레스에 턱시도 입고 결혼식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 꼴을 보면 대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 것 같아요? 동네 망신이에요. 다들 수근거리고 욕한다고요. 그 나이 먹고도 염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둘이 눈이 맞았든 뭐든 내 할 바는 아닌데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좀 아셔야죠. 결혼식이니 혼인신고니 되도 않는 소리 이제 좀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조용히들 사세요. 창피해 죽겠으니까. 아시겠어요? 남편이 평소 자식 무섭단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막내딸 한번 만나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막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차피 쟤도 결국 다 지 재산 뺏길까 봐 그러는 거야.
지들한테 상속될 재산 당신이 채갈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면서 저렇게 일부러 상처를 주네. 당신 아들 둘은 참 효자고 당신한테 잘하기만 해서 당신은 이런 거 잘 모르지. 근데 세상엔 이런 자식도 있어. 내 자식이지만 나도 참 자식이 무섭다. 빗줄이란 게 무서워 여보. 나는 어떻게든 당신이랑 결혼해 당신에게 내 재산 물려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그놈들이 떼거지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하러 올지 모르니 겁이 나. 내가 평생을 뼈 빠져라 일하고 자식놈들 뒷바라지하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남는 건 이런 천대뿐이라니. 내가 애들을 헉 키웠나 봐. 남편은 그러면서 막 울먹이기까지 했죠. 이 나이 된 남편이 자식 무서워 우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식들 결사반대에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로 같이 1년이 좀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미국에 일이 있어 좀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당신 미국 가는 거 안 좋아했잖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참에 다 정리해버리려고 그래. 미국 있는 자식들 만나서 증여해 줄 거라고 하려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말이야. 어차피 당신도 돈 욕심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당연하지. 당신 돈 한 푼 없었어도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전 남편의 돈이 탐나 결혼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돈이라면 아쉽지 않게 있었죠.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몇십 년을 식당하며 모은 돈도 있고 저희 자식들도 제3들 찾아 잘 살고 있고 엄마 용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는 아이들이었고요. 근데 내 자식들은 당신 아들들이랑 달라. 아주 확정을 지어줘야 믿을 놈들인 것 같아. 우리 같이 쓸 돈 조금 남겨두고 재산 나눠주고 와버릴게. 그렇게 아예 나 죽기 전에 상속을 다 해줘버려야 더 이상 협박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놈의 상속 때문에 이렇게 날 괴롭혀대고 우리 결혼한다는 걸 길을 쓰고 말리고 협박해대는데 내가 당신 보기 미안하고 안쓰러워서라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재산 정리 처분 다 하고 올게.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서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 작게나마 결혼식도 하고 진짜 부부로 살자. 여보, 진짜 부부로. 여보, 그럼 같이 가. 나 당신 걱정돼서 혼자 못 보내겠어. 당신 돈 노리는 자식들이 그렇게 순순히 당신 재산 남겨놓게 두겠어? 아니야 여보. 당신도 우리 막내딸 만나봐서 알잖아. 그 애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 중에 제일 순한 애야. 걔가 그 정도인데 다른 놈들은 말해 못하겠어. 그 놈들이 당신 보면 아마 잡아먹으려고 들 거야. 그 놈들이 가시 세우고 하는 말에 여린 당신이 상처받는 거 나 그건 보고 싶지 않아. 나 혼자로 충분해. 당신은 여기 있어. 그렇게 남편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한동안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걸 본 뒤로 내내 연락이 없었거든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그렇게 며칠 동안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았죠. 전화 속에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임끝수님 되시죠? 아, 저는 황인수 씨 육촌 동생 되는 사람인데요. 아, 이거 참 부득이하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실은 저희 육촌형 황인수 씨가 사망을 하셔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전달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죽다니요. 아니 언제요? 대체 왜요? 며칠 전 미국에 도착하신 첫날 자식들하고 실랑이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하셨어요. 아시죠? 원래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지병이 좀 있었던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미국 간 첫날이면 벌써 일주일도 더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놈들이 형수님께는 일부러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녀일 뿐인데 뭐하러 연락을 하냐.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처리하자.
그러면서 일절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더군요. 그런데 그놈들은 편견 갖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저는 평소에 형님으로부터 형수님 얘기를 종종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신 게 아닌 것도 알고 좋은 분이시란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렇게 육촌 동생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는 뒤늦게나마 미국에 가서 남편의 묘지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있다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얘기를 몇 달 전에 사모님에게도 했던 거죠. 제가 평생 해볼 꽃놀이를 이 사람하고 다 했어요. 나 데리고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었고 참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누가 보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한 것들이 주책이다 꼴값이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누구보다 애틋했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눈물도 흘리곤 했었죠.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애초에 죽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혹시 그 자식놈들이 재산 가로채려고 나를 속이고 남편한테 해코지라도 가해서 어디 가둬둔 거면 어쩌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였죠.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잘 있는 거 맞아요? 혹시 그 사람한테도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놈 그거 완전 사기꾼이니까. 알고 보니 사모님은 그때 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간병사님이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차마 말을 못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직감이 왔어요. 이거 뭔가 앞뒤가 이상한데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싶었던 거죠. 근데 뭐 저는 전 남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간병사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펑펑 울기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니 별말은 안 했던 거였죠. 그런데 사모님은 어느 날 미국에서 우연히 희한한 단서 하나를 찾게 된 거였어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며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된 한인 사업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린 왕언니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글쎄 제비한 놈한테 잘못 낚여서 맛이 갔다는 얘기를 모임에서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돈까지 다 털릴까 봐 주변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언니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사업하던 양반이 무슨 제비를 만나 돈이 털려 싶었던 겁니다. 우리 여자 사업가들 서로 끈끈함이 있어요. 아예 미국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같은 한국인에 그것도 여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야죠. 다들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던 사이인데 그냥 내버려둬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싶어서 다른 분 2명이랑 그 왕언니 집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집에 찾아갔더니 그 안에 술에 취해 해롱해롱대는 왕언니랑 제비놈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뭐.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놈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비란 놈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평소에 간병사님이 여러 번 사진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얼굴이 익숙했던 건데 그놈 얼굴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름을 물어본 거였고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이 저번에 제 전 남편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왜 물으시냐고 했더니 그냥 간병사님이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분 조남이 궁금해서요 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던 거더라고요. 사모님은 교포나 이민자는 아니지만 완전히 미국통이잖아요. 벌써 오랜 시간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큰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맘먹으면 파볼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저에겐 성실하게 사업하며 살다가 나이 들어 고향 땅이 그리워 한국에 온 척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 온 것도 사실상 여자 등쳐먹다 털려서 도망치듯 온 거였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미국 돌아갈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온 한국에서도 재벌은 못 버리고 노래교실에서 어느 여자 하나 꼬여다가 놀아볼까 했는데 거기에 그만 제가 딱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간병사님, 혹시 뭐 남편한테 돈 해준 거 없어요? 제비들이 노리는 게 결국 혼자 사는 주머니에 돈 좀 있는 여자들인데 그냥 접근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뭐 돈을 따로 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아들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까진. 그냥 뭐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이 저한테 명품을 자주 선물해줘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남편한테 명품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2개 정도 선물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명품? 어떤 명품이에요? 그동안 한참 일하면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일하는데 들고 다니기는 좀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쓰고요. 어디 놀러 갈 때만 남편이 준 거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전 남편한테 받은 명품 싹 다 가져와 볼래요? 내가 아는 명품 감정사분 불러서 한번 검증 좀 해보게. 그렇게 다음날 그 명품 감정사분이 와서 직접 감정을 해주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와,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사모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다. 간병사님은 순진하게 지금까지도 그놈한테 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불쌍한 내 남편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돈 뜯어간 거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간병사님은 자기가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배신감이 확 들자 그제야 다른 것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놈이요. 결혼 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하던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서 당분간만 생활비를 부담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저 등쳐먹은 거였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극초기를 제외하고는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했어요. 남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모든 걸 다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말에 선뜻 제가 나서서 그러마했던 거죠. 얼마나 멍청했던지. 사모님 말대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했던 호구였던 거예요. 지금껏 제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이놈은 미국에서 여자들 등쳐먹다가 잠시 한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때 자기 생계를 책임져 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한테 공사치다가 미국 돌아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나른 거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말고도 이상한 부분이 많긴 했어요. 저희가 같이 살기는 했어도 전입신고는 저만 돼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집계약 때문에 주소를 거기 둬야 한다는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와서 보면 이상한 거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호구 같았는지. 혼인신고도 안 했지, 주소도 다르지. 그러니까 날 속여먹는 것쯤 껌이었을 겁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사모님은 저보다도 더 분개하셨죠. 이런 놈은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대로 잡아서 아주 반 죽여놓을 상대를 못 만나서 이놈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사나 본데 같이 족쳐놓으러 갑시다. 저는 삽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들은 터라 정신이 없었지만 사모님의 말에 자극을 받았고 그러자고 했죠. 사모님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친언니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길, 사모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티켓까지 끊어주시고 같이 가주시기까지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화통하게 웃더니 사모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간병사님이 우리 모자를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 막내 아들하고 단둘이 살면서 우리 집은 꼭 죽은 집 같았어요. 도연이 그놈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하지. 나는 또 아들 이렇게 만들고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돈 버느라 바빴지. 그게 우리 자식 망치는 길이 될 줄도 몰랐으니. 그래서 나는 집에서 노래 한 곡 듣는 것도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병사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나 집이 밝아졌는데요. 우리 아들도 다시 재활하면서 얼마나 밝아졌고요. 사모님도 아시죠? 예, 하기사 제가 처음 도연 씨 봤던 날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1년 좀 안 되는 사이에 엄청 성격 많이 변했죠. 저는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 말로는 원래 성격대로 돌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밝은 애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간병 잘해주고 옆에서 설득도 해주고 해서 애가 재활에 활기도 되찾았으니 그거 이상으로 제가 고마울 게 더 있겠어요. 엄마 걱정시켜 미안했다고 애가 나 붙잡고 우는데 그날 나는 간병사님이 내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선 당연한 거예요. 노래교실 다니면서 배운 거 나한테 가르쳐주면서 우리 같이 집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오랜만에 웃고 떠들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겐 별것 아니었던 게 사모님과 아들에겐 큰 힘이 됐다니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갔고 마침내 그 제비놈을 만나 족치게 됐죠. 저를 보더니 아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굴더라고요. 여보, 여기 당신이 어떻게 미국까지 왔어? 죽었다는 놈이 아주 잘도 살아있네. 전 남편이 그렇게 뒷걸음질을 치니까 놈에게 당하고 있던 노부인도 놀란 거죠. 결국 그 노부인을 만나 제 얘기를 다 해주게 되었고 노부인은 엄청나게 노하고 말았죠. 미국 하면 뭐예요? 소송의 나라잖아요. 노부인은 제비놈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그리고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놈한테 당한 피해자를 찾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놈에게 돈 뜯긴 피해자들을 다 찾아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아, 근데 그때 그 장례랑 무덤 같은 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알고 보니 장례식 치렀다는 건 순 다 개뻥이더라고요. 저한테 육총 동생이라면서 전화가 왔던 놈은 같이 비슷한 일 하던 놈이었고 둘이 원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놈도 이번에 같이 잡혀서 소송을 당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묘비는 사망신고서 같은 서류 따위 없이도 매장할 수 있는 살인묘지 같은 데를 찾아서 묘비만 떡하니 해놓은 거더라고요. 제비의 사기꾼 놈들이니 사망신고서 없이도 매장할 수 있는 불법 묘지 같은 데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알고 보니 그놈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자주 했었나 보더군요. 여자한테 구라치고 등쳐먹고 나서 날라서는 죽었다고 뻥치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죠. 아, 물론 자식들 핑계도 순 개뻥이었습니다. 놈에게 자식이 있었던 건 맞는데 다들 아버지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참고인 조사차 전화를 걸었더니 둘 다 질색을 하더라네요. 우린 그런 사람 모른다. 아버지는 무슨 그런 인간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도 않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연 끊은 지 오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막내딸이 날 그렇게도 경멸했던 이유도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때 막내딸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막내 사위네 친척들한테도 접근을 해서 사기를 쳤었나 보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그 후에야 저도 막내딸이랑 다시 만나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는 아주머니가 제 아버지란 그 인간이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이 춤추러 다니다 만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인간이랑 같이 사는 여자야 뻔하겠지 싶어서 그때 막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때 한 모든 말들은 아주머니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란 인간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 너무 심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잊어주세요. 아무튼 그 뒤로 죽었다 살아난 한때 제 전 남편이었던 제비놈은
미국에서 단체 고소당하고 이 법정 저 법정 불려다니며 결국 징역에 벌금까지 물게 됐죠. 이렇게 크게 난리가 나다 보니 과연 지 능력으로 다 해결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에 봤을 땐 제대로 얘기도 못했어요. 놈한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중에 세 발에 피더라고요. 여자들 주머니만 골라 탈탈 털어간 그놈이 미국에서 제대로 엄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본 게 마지막이었죠. 아, 그리고 저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사모님에겐 정말이지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그 나쁜 놈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대접도 하고 했는데 사모님은 우리 서로 고마운 일들이 많은 사이이니 쌤쌤으로 하자고 너무 그렇게 혼자 은혜 입은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도 돈 때문에 간병인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그 가족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해서 계속 간병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막내 아들이랑 같이 연결도 해줬고 둘도 친구가 돼 잘 지내고 있죠. 참 값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 보기 지지리도 없는 박복한 년이라고 스스로 가슴치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귀한 인연들을 만난 걸 보면 사실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복이란 건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스스로 박복한 것 하며 나를 그렇게 정의하면 오려던 복도 달아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스스로를 못난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정말 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는 제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감사히 여기고 또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복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